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에 거주 중인 황장석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 좋은 시아버지가 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몸소 경험한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요즘은 쿨한 시대기 대세라죠.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는 시부모가 이상적인 시댁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정도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오랜 시간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요즘의 변화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커도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족 간의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엔 며느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가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모든 일엔 정도가 있듯이 시부모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걸 넘어 도가 지나친 며느리로 인해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바로 그 며느리에 관한 사연입니다. 저는 가난한 경상도 농가에서 태어나 25세 즈음에 도시로 상경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중매로 아내를 만나 2살 터울의 아들과 딸을 낳았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격했던 저를 조금 어려워하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은 대체로 화목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며 착하게 자라주었죠. 열심히 노력한 덕에 저는 소규모 건설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아내는 곰탕집을 운영해 입소문을 타면서 넓은 건물로 확장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나름대로 중산층의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아들과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이후 아들은 대형 학원에 수학 강사로 취직했고 딸은 직장 생활을 하다 캐나다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 후 이민을 가며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들이 딸보다 늦게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35세에 같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며느리를 이렇게 소개했죠. 진선이는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대 후반이 돼서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솔직해요. 첫 가족 식사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죠. 음식이 입에 맞니? 우리 집사람이 너 뭘 좋아할지 몰라서 신경 많이 썼어. 국이 좀 맵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국이 좀 맵네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도 다른 음식은 많이 먹을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그렇게 말하더니 며느리는 잡채와 갈비만 조금 먹고는 자신은 입이 짧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것과 예의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는 인사를 꼬박꼬박 잘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니 저와 아내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 2 남동생 모두를 유학 보낸 탓에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게다가 1년 전 바깥사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안사돈 혼자 집안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아들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전에 아들을 불러 각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알면 속상하니 아파트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둘 테니 너만 알고 있거라. 처음부터 모든 걸 갖고 시작하면 돈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 네가
이 각서대로 잘 살면 5년 뒤에 증여해 줄게. 자, 받아 적어라. 첫째, 5년 안에 두 사람 힘으로 현재 가진 돈 외에 5천만 원 이상을 모으고 사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 둘째, 양가 부모에게 항상 예의를 지킬 것. 기본적인 도리를 잊은 사람은 대접받을 가치도 없다는 걸 명심해라. 셋째, 명절에는 반드시 집에 내려올 것.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너희 어미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잘 알지 않느냐. 이 세 가지는 다 지금 네가 하던 것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자만하지 말고 알뜰하게 살라는 의미다. 사실 제가 각서를 받은 이유는 효도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두 사람 모이면 각각 50만 원씩은 충분히 모을 수 있고 그 돈도 결국 그들 자신의 돈이니 손해볼 것도 없죠. 예의를 지키라는 말은 각서를 쓰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었고 명절과 생일에 내려오는 것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각서를 받은 목적은 아들이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뿐인데 문제가 생긴 건 며느리 쪽이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명절을 제외하면 우리 부부의 생일조차 챙기지 않았고 항상 아들 혼자만 내려왔습니다. 네 엄마 생일인데 또 너 혼자냐? 며느리는 죄송해요. 아버지, 아내가 일이 많이 바빠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에서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통화 볼륨을 높여서인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렸는데 그 말을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을 왜 자꾸 부르는 거야? 당신 부모애야?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한국은 아직 발전이 덜 됐어. 나이든 어른들이 문제야.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듯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아들의 전화를 냉큼 빼앗아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2년 동안 참아왔던 화가 결국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빼서 며느리에게 소리쳤죠. 야, 나 시아버지다. 생일이나 명절 빼고 1년에 2번도 안 내려오는데 결혼하면 핏줄이 끊기냐? 넌 가족이고 뭐고 남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냐? 그럴 마음이면 명절에도 오지 말아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남편한테 말이 헛나왔나 봐요. 그래도 남의 통화 내용을 그렇게 들으시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조심 좀 해주세요. 저도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게 사과인지 뭔지도 모를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아들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놈의 미국식 개인주의와 솔직함. 그런 며느리 말 2번 들으면 내 머리가 숭숭 빠지겠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생각보다 가치관 차이가 크네요. 제가 잘 해결해 볼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명절에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뭘 잘했다고 뾰로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마음 같아선 뭐 하러 왔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른으로서 자식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일을 많이 돕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분주히 일할 때면 음식을 나르기라도 하더니 그날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깨작거렸고 그 모습이 정말 꼴 보기 싫더군요. 그래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입맛이 없니? 요즘 계속 바빠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피곤해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밥상에 놓인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홍어다. 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건데 너는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아내는 며느리가 낯설어 하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호기심에 홍어를 입에 넣었지만 곧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어를 뱉어내며 소리쳤거든요. 아씨 썩은 내 나잖아.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을 인지한 듯 제 눈치를 보며 말했죠.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어머님, 왜 저한테 미리 더 주의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우, 입맛 다 버렸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그냥 서로 취향이 다르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누가 너한테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했니?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우리가 배려한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들이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니? 명절 음식은 너희들 고생할까봐 나랑 네 시어머니가 다 해놨는데 고작 상 차리고 치우는 일뿐인데 네가 무슨 상전이냐?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말하더군요. 저는 손님이잖아요. 아버님, 손님이 왜 일을 해요? 손님은 대접받아야죠. 그리고 이 제사도 제 조상님을 위한 게 아니고 전 이런 거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하지도 않아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네 장인어른 제사 지내러 친정에 가는데 그럼 나도 미신이라고 안 지내면 되겠어? 친정만 가족이고 시댁은 가족도 아니다. 이거야? 네가 한 말 당장 우리 부모님께 사과드려. 보다 못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질책했죠.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행동이 더 기가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못해 저와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시댁 문화를 잘 몰라서요. 음식 문화도 그렇고 한국 생활이 참 어렵네요.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자꾸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예의라는 게 없니?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도 없냐? 그런 것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봐. 사실 그 순간 며느리건 뭐건 두 번 다시 집에 오지 마라 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시댁 살인이 며느리 살인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혼자 속 끓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부부가 서로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가족이라도 안 보고 살 순 없으니 그냥 체념하셔요. 아내 말대로 며느리와의 갈등을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며느리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그 다음 명절에 학원 아이들 시험 준비 때문에 바빠서 못 내려온다며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저는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일이 우선이지.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해라. 그 상황에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좋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의 체념에 가까운 상태였죠.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관계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저는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치도 좋지 않고 크기도 커서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서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아프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일이 저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같이 못 가서 미안해요. 우리 가게 직원이 최근에 둘이나 그만둬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큰일은 아니겠죠? 라며 걱정하는 말을 남겼지만 아내가 저보다 더 두려워하는 눈치라 저는 겁먹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죠. 가장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이른 오전이었고 다음 예약은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아들 집에서 이틀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이사한 뒤로는 처음 와보는구나.
아버지, 가방 주세요. 방에 가져다 놓을게요.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 간단히 먹었지. 저녁은 금식하고 물만 먹으라고 해서 내 식사는 신경 쓰지 마라.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딱히 말을 걸 생각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니 며느리도 힘든가 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제대로 못 챙겨드리네요. 괜찮다. 괜찮아. 네가 아프면 잘 쉬어야지.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 보이니 미안하기도 했고, 제가 손님으로 와 있어 그녀가 마음 편히 쉴 수 없을까봐 조심조심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를 앞두고 일찍 잠을 청했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통잠이 오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 속이 비어서 그런지 물이라도 마실까 싶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아들 부부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나 보네. 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하던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오신 건데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께 네가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했어. 순간 제 발길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아프지 않았고 그저 제가 온 게 싫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말은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모든 인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불편한데 어쩌라고? 애초에 아들 집이 아니라 호텔을 잡으시던가. 왜 아들 집에 와서 내 사생활을 방해하냐고. 당신 부모는 남의 사생활 존중도 모르나? 우리 아버지가 남이야? 겨우 이틀 있는 건데 그것도 못 참아서 불편한 티를 내야 돼? 진짜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이게 뭐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나마 밥 차려달라고 안 하셔 다행이네. 아, 진짜 귀찮아. 다음에 또 오실 거면 호텔 예약해드려. 여기에서는 도저히 못 모시겠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며느리를 존중하고 배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우리를 그저 불편한 존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방 안에서 소리치는 게 들리더군요. 나한테 며느리 도리 강요 좀 하지 마.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말했고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며느리 도리 강요했어? 명절에 우리 집 가자는 거 말곤 언제 뭐라고 했냐고. 너는 네 친정엔 꼬박꼬박 가면서 우리 부모님께 전화 한 번도 먼저 안 하고 생신이라고 케이크 한 번 사드린 적 있어? 내가 장모님 댁 가면 집안일 다 고쳐드리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오는데 넌 우리 집에 가면 설거지 한 번을 안 하잖아. 너 행동이 도가 지나치니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거 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을 원수처럼 여기냐고. 아, 진짜. 요즘 세상에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이래저래 알 수 있는 건 없잖아. 내 집에 남이 좀 못 오게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야? 나 불편하다고. 며느리는 결국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열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2번 노크하고 들어가마. 라고 말한 후방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 있으니 불편하니? 아버님은 엿듣는 게 취미세요? 저번에 전화도 몰래 들으시더니 이번에도 다 들으셨나 보네요. 그럼 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네, 아버님, 저 불편해요. 제발 자식 결혼시켰으면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순간 아들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아들을 향해 손을 들어 멈추게 하고 며느리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불편해하는구나. 나도 네가 불편하구나. 그래도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널 이해하려고 또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너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나 보구나. 좋아. 우리 이제 서로 선을 정확히 지키자. 너도 말 잘했다. 앞으로 자식이 독립된 가정을 꾸린 이상
나도 그 가정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라. 며느리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거면 된 거죠.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요.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네가 바라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시켜 줄게. 나도 네가 불편하니 이 집에서 나가라.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이게 왜 네 집이야? 이 집은 내 명의로 돼 있다. 내가 너희 마음 불편할까 봐 말 안 했지만 사실 인원이한테 각서를 받아둔 게 있어. 인원아, 너 그 각서 좀 꺼내서 며느리한테 보여줘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랍에서 각서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각서 내용만 잘 지키면 5년 뒤에 이 집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했어. 근데 그 각서 내용 중 지켜진 게 몇 개나 있니? 나는 집을 무기로 휘두르는 게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짓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절대 이 집 못 주겠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환아, 너 3년 동안 얼마나 모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2,500만 원 정도요. 5년 안에 5천만 원 모으기로 했는데 택도 없겠구나. 각서 내용 중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분명 말했지. 기본적인 도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며느리 너,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자식된 도리도 다 하기 싫다고 하니 나도 부모된 도리를 너에게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가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아들이 건네준 각서를 몇 번이고 읽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왜 이걸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신경을 썼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결국 아들은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우리가 함께 못 지켰다 쳐. 근데 명절, 생신 빼고 1년에 2번 더 부모님 뵈러 내려가는 거, 부모님께 예의 있게 구는 거, 이게 꼭 말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잖아. 나도 당신을 선택한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든 참고 설득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당신은 안 되겠어. 당신하고 살다간 나도 부모님과 멀어질 것 같아. 더 이상 내 부모님을 속 타들어가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짐 싸서 나가. 나도 나대로 살 테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이혼이라니 고작 이런 일로?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을 고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는 이유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아들의 엄청난 발언에 며느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울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은요, 제 친구들이 미국이랑 달리 한국 시댁은 무섭고 지독하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시댁에 강하게 나가야 며느리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댁에도 잘 안 내려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게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어놔야 나중에 서로 편하다고 해서요. 근데 제가 도가 지나쳤어요. 여보,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그러더니 저에게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결혼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말이 네 인생의 기준이냐? 너는 어른이 돼서 해도 될 일, 안 될 일도 구분을 못하니 실수로 사람 때려놓고 친구가 시켜서 그랬다고 법정에서 변명할 거야? 그럼 다 용서받을 것 같니?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할 말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밥도 못 먹어서 말할 기운도 없다. 내일 병원 다녀오고 나면 니들 짐 싸서 집에 가라. 이 집은 팔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려는 며느리를 붙잡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고 아침이 되어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이 말하길 결국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어젯밤에 짐 싸서 집사람 친정으로 보냈어요. 저도 집을 알아볼게요. 아버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네 인생이니까.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풀린 후에 아들과 함께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쉬다가 집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안사돈이 며느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무릎을 꿇리고 대뜸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들었어요. 아침 내내 애 등짝을 두들겨 패줬습니다. 애 아빠가 살아 있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핑계 같지만 얘가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가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그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고 그런 못된 행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선 황서방이 살갑게 대해줘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두 분께 무례하게 대하고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안사돈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공부가 뭐라고 애를 품 안에만 두고 키우다 보니 인성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다 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이대로 우리 애를 길바닥에 내쫓으셔도 되고 호되게 꾸짖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디 우리 애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애 아빠도 사돈께 정말 감사해야 할 겁니다. 너 당장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시아버지께 제대로 용서를 받고 사람 되기 전까진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내가 널 금수처럼 키우려고 비싼 돈 들여 유학 보낸 줄 아니? 그러고는 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황서방, 내가 자네한테 참 면목이 없어. 우리 딸이 잘못한 거 잘 알고 있네만 남편으로서 한 번만 아내를 용서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하네. 안사돈의 부탁과 함께 며느리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나 이혼하기 싫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은 제게 묻기 전까진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안사돈이 돌아간 후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간절한 부탁과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니 그만 일어나거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마. 그 후에 네가 내 가족으로 남을지 판단할 거야. 그때까지 내 말에 토 달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며느리는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저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인화나, 네 안사람과 잘 대화해보거라. 집 문제는 우선 뒤로 미뤄두자. 난 이제 집에 가련다. 서울에서 좀 쉬려고 했더니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 돼서 가는구나. 아들은 끝까지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겠다며 말렸지만 한사코 끝까지 저를 모시고 가더군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잘한 건 아니지만 며느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부디 이번 기회에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주말부터 저와 아내는 새벽같이 아들 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결심한 듯 말했죠. 앞으로 주말 이틀 꽉 채워서 너희 집에 있을 거다.
며느리, 네가 우리 집에 올 때 손님이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지. 이번엔 우리가 너희 집에 왔으니 손님 대접 한번 받아보자. 그런데 며느리는 부엌에서 우물쭈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보다 못한 아들이 앞치마를 매려 하자 며느리는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혼자 지내며 간단히 해결하다 보니 시리얼이나 토스트, 파스타 같은 간단한 음식밖에 만들 줄 몰라요. 저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그럼 여태 뭘 먹고 살았니?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해주기도 했지만 설거지하기도 귀찮아서 대부분 배달시켜 먹었어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네가 그걸 내버려뒀단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음식하게 하면 집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쏘아붙였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시작하니까 아주 돈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러니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했지. 인화나, 너는 가만히 있어라. 며느라 참기름에 밥이라도 비벼서 손님상에 올려봐라. 우리가 온다고 미리 얘기해놨으니 뭐라도 준비해놨을 거 아니야. 아내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일부러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달라고 했으니 이번에야말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무려 2시간에 걸쳐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햄이 들어간 싱거운 김치볶음밥과 배추김치 한 접시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어머님이나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당연하게만 받아먹었네요. 죄송해요. 저는 김치볶음밥 한 숟가락을 떠먹어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금 뭉친 부분은 짜서 못 먹겠고 나머지는 싱거워서 맛이 없구나. 김치는 잘리지도 않았고 햄은 갈아서 넣은 거니? 아무튼 내 입엔 맞지 않는다. 난 입맛 없어서 더 못 먹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만든 건데 너무하세요, 아버님. 저는 며느리의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너무해. 너도 네 시어머니가 해준 국 먹고 매워서 못 먹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잖아. 그게 네가 말하는 솔직하고 무시 안 당하는 방식 아니야? 나도 너처럼 솔직해진 거야. 그래도 난 소금 뭉친 부분 씹을 때 너처럼 욕은 안 했지.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며느리가 내놓은 김치전도 마찬가지로 맛이 없었고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저녁엔 치킨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며느리는 내내 주방에서 씨름했지만 저와 아내는 일부러 설거지나 뒷정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엉망이 된 주방을 정리하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석탄처럼 타버린 고등어구이를 먹던 중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오면 되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잘못해온 만큼 더 열심히 해볼게요. 남편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을 때 며느리는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잡채와 김치찌개, 직접 무친 무생채와 파무침까지 깔끔하게 상에 올려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김치찌개는 싱거웠고 무생채는 제대로 간이 배지 않아 심심하기 짝이 없었으며 파전에 계란 껍질이 씹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채에는 후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재료 본연의 맛이 다 묻혀버렸더군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도 저번보다는 가지수도 늘고 모양새도 나아진 것 같아요. 아내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가, 맛있게 먹을게. 그러나 결국 커다란 계란 껍질을 씹은 아내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휴지를 가져다 주며 눈물을 보였고 착한 아내는 오히려 그런 며느리를 안심시키느라 바빴습니다. 계란 껍질은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보여. 네가 고생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놀랐겠니?
난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다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버릇없이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음식을 당연히 여기고 불평만 했네요. 제가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행동이었던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알겠구나. 그동안 네가 손님이라며 받아먹기만 했던 밥상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것들인지, 그리고 네가 그 정성을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무시해왔다는 것도 말이다. 우린 널 가족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담아 대접하려고 노력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가끔이라도 얼굴 보고 싶었고 네가 잘 되길 바래서 네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혼낸 거야.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널 찍어 누르려 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란다. 하지만 네 마음의 벽 때문에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지 못했던 거지. 네가 우리 집에 오든 우리가 너희 집에 가든 너는 마음 한편이 늘 불편했을 거다.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부족하고 서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번엔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두 분만 저를 계속 믿어주신다면요. 그 말에서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저는 서울에 올라가 조직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몸에서 나온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이었지만 악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한 달 반 동안 주말마다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살림과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아내는 그 부탁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던 아내는 토요일마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고, 음식하는 법과 살림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했죠. 집안일은 다 같이 해야 빨리 끝나는 법이야. 음식 대접받았으니 뒷정리는 내가 할게.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가 급히 말리더군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쉬세요. 어른이라고 대접만 받고 있을 수는 없지. 가족은 함께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게 바로 가족인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니 며느리는 이제 음식을 제법 그럴싸하게 해내더군요. 저 요즘 요리에 재미 붙였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막상 손에 익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요새는 일하는 날에도 배달 안 시켜 먹어요. 아버님이 재료를 많이 사다 주셔서 간단한 음식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덕분에 설거지가 많이 쌓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가 하는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며느리는 기쁘게 말하며 한층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엔 시댁이 너무 막연하고 두려웠어요. 남편이 가족끼리 사이가 좋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편견을 가지게 됐죠. 친구들 말만 듣고 겁을 먹고 제 선을 긋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변화를 느꼈다면 다행이구나. 솔직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게 편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네가 미국식 개인주의를 운운하지 않으니 좀 나아졌네. 앞으로는 친정어머니께도 자주 찾아가서 음식해드리고 살림도 알뜰하게 해라. 이 집은 너희 부부에게 맡겨둘 테니 돈도 흥청망청 쓰지 말고 항상 알뜰하게 돈을 모아둬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손님 운운할 거면 앞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말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너도 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으니 여태껏 한 실수는 용서해 주마.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집도 팔아버리고 두 번 다시 안 볼 줄 알아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저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살게요. 그렇게 2달에 걸친 며느리의 버릇 고치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마음 약한 아내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내가 더 고맙다 라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저 요즘 무슨 음식을 해드릴지 고민하는 재미로 주말만 기다려요. 앞으로 매주 오세요. 아유, 싫다. 우리도 일하랴. 여기 오랴. 너무 힘들었어. 나랑 네 시어머니는 입에 혓바늘이 날 지경이다. 다 같이 해먹는 게 즐거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도 너 가르친다고 출퇴근하듯 음식하고 정리하는 거 아주 고역이었어. 다음 가족 모임엔 무조건 외식할 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고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 부부가 자꾸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내려온다는 거였죠. 아, 아가야. 그만 좀 오라니까. 네가 새벽같이 와서 음식한다고 난리니까 나랑 네 시어머니가 쉬지 못해. 2달에 한 번만 와라. 왜 이렇게 자주 오니? 우리도 좀 쉬자.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세요, 어머님. 이번에 궁중요리도 배웠거든요. 오늘은 제가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드릴게요. 아유 설거지 거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구나. 왜요? 여보. 난 우리 예쁜 며느리 자주 봐서 좋기만 한데. 아가, 내가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할게. 재료로 이미 다 사놨으니까 저녁은 엄마가 해줄게. 알았지? 사실 이렇게 자주 오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요즘 저와 아들은 조금 피곤한 상태랍니다. 신난 건 며느리와 아내뿐이었죠. 캐나다에 있던 딸과 사위가 바깥사돈의 건강 문제로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더군요. 아버지, 임자 만나셨네요. 2년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 새초롬하셨는데 역시 사람이 처음엔 좀 부딪혀도 사이가 좋아지네요. 괜히 질투나네. 아빠도 건강해지셨으니 우리도 이제 한국 자주 들어와야겠어요. 자주 오세요. 아가씨, 다음엔 우리 조카들도 데리고 와요. 다 같이 모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 오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저 이제 자주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사실 저 이번에 임신 5주 진단받았거든요. 두 분 이제 곧 친손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세상에, 이게 무슨 경사냐? 우리 며느리 한번 안아보자. 아주 예뻐 죽겠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여보, 임신 초기라 조심시켜야겠어. 우리 며느리 젊은 나이도 아닌데 고생 많았다. 아내는 며느리를 다정히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애가 안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겠니?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내 며느리. 딸과 사위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온 가족이 그 순간에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고 아내는 감격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며느리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근데 며느라, 아이는 미국식으로 키우지 말거라.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 참,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좀 베베 꼬였던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 정말 뒤끝이 기시네요. 제가 우리 아이 신사임당으로 키울게요. 그러니까 아버님 부족한 저 대신 꼭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순간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그때 아버님이 절 용서해 주신 덕에 이렇게 제가 엄마가 되는 행운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다 두 분 덕분이에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저와 아내는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며느리는 참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저나 아내보다도 편하게 다가와 주었고 가끔은 제 자식들보다도 저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죠. 앞으로 태어날 손자가 며느리의 자유분방함을 적당히 섞어 닮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동안 제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며느리를 통해 꼭 저처럼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의 집은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아들 부부가 잘 살아간다면 몇 년 안에 집을 증여할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을 온전히 독립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느끼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남은 대출금은 아들이 알아서 갚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부모의 바람도 있죠.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요즘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젊은 세대는 그런 어른들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해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부가 되고 그만큼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디 여러분 모두 지금의 우리처럼 결국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황장석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말씀 주시기 전 제가 오랜만에 한 말씀 먼저 드려보자면 보내주신 사연만으로는 아직 며느리분이 완전히 정신 차리신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시면서 지혜를 축적하신 황장석 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혹여나 훗날에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후 자금은 남겨두신 후에 아들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남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길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이 사연은 황장석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황장석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황장석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